자,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번 학기, 이번 1학기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고, 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뭐 학교 본 수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이 유튜브 이 강의를 여기까지 다 본 친구가 있다면, 진짜 스스로한테 꼭 박수를 보내주세요. 왜냐면,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있죠. 공무원 시험 같은 것도 이제 학원 인터넷 강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학원 인터넷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놓치고 다 들었으면 이미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위 50% 안에는 들어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끝까지 다 소화해내는 그 꾸준함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뭔가 내가 도전하거나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때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하루에 10km를 뛰는 건요. 할 수 있어요. 많이 힘들겠지만 뭐 쉬었다 또 뛰고 쉬었다 또 뛰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고. 근데 열흘 동안 하루에 1km씩 열흘을 꾸준히 뛰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면 1km 힘든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음날 1km 나가서 또 뛰기가 진짜 하기 싫단 말이야. 그 하기 싫은 걸 이겨내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어떤 걸 이뤄내고 성취해내려면 꼭 그게 공부가 아니더라도 내가 뭐 운동을 하든 악기를 연습하든 뭔가를 연습을 하든 간에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강의를 여기까지 봤다면 나는 그렇게 꾸준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한테 증명해내는 거예요. 쇼앤프루브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진짜 사실은 인간이 무언가를 이뤄낼 때 그 이뤄내고자 하는 마음에 가장 뜨거운 진심은 꾸준함에서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이 강의까지 다 놓치지 않고 다 들은 친구가 있다면 스스로한테 정말 박수를 보내주셔야 돼요. 나는 이 강의를 다 들었다라는 건 다른 데서 꼭 공부를 포함해서 공부가 아닌 어떤 거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수업이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신학로 개척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틀 흐름에서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교황의 권위가 추락하고, 그죠? 그다음에 제후와 기사가 약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중해 무역권을 차지하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 점점점 제후와 귀족들이 약해지니까 왕권이 강해지고 중앙 집권화되는 모습을 봤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 무역이 발달하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이 상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항로까지도 개척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죠.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뭐냐면 일단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신데 그냥 저는 그래요. 이 사진에서 다른 건 뭐 다 모르겠고 그냥 와 되게 예쁘다, 되게 화려하다 이 느낌만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되게 딱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되게 화려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느낌만 일단 이 사진에선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절대 왕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절대 왕정이라고 하면 말 자체가 왕권이 되게 강해 보이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중세 유럽 배울 때는 프랑크 왕국이 이제 베르댕 메르센 조약으로 프랑크 뭐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이렇게 셋으로 깨지고 나서는 굉장히 지방분권적이었잖아요. 각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서 지켜야 되고 굉장히 지방분권적이고 그 지방분권적인 여러 서유럽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건 교회밖에 없었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십자군 전쟁 거치고 교황권이 추락하고 르네상스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돌아보고 뭐 이런 것들 또 교회가 비판당하고 종교 개혁이 터지고 이러면서 점점점 교회 그다음에 제후 뭐 귀족 기사 이런 사람들의 권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왕권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절대 왕정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가 된 거죠.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유럽의 이야기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 지역 전체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 빨간 선을 하나 그어놨죠. 요 빨간 선에서 빨간 선을 기준으로 요 서쪽 서유럽이랑 동유럽의 흐름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니까 그걸 구분해서 보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천천히 보도록 하시죠. 일단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배운 것들을 유럽의 역사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기존의 중세는 굉장히 왕권이 미약하고 지방분권적이고 농업 중심이고 그랬었죠. 근데 이게 이제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중세가 해체되어 갔죠. 그렇죠? 그래서 교황도 권위가 추락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후나 기사 이런 귀족들도 권력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왕권이 조금씩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십자군 이후에는 상업이 발달하고 지중해 무역권을 차지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뭐 유럽 북유럽의 플랑드르 지방 아니면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 아니면 뭐 상파뉴 지방 이런 상업이 발달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상업이 발달하면서 영주에서 자치권을 얻어서 이제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성장을 했고 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왕권이 성장했었고 우리가 다 이미 봤던 모습들이라고요. 그죠? 그 모습이 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봤던 거잖아요. 봉건제가 해체되고 봉건 영주가 몰락하고 왕권이 강화되고 왕이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기억나시죠? 영주는 약화되고 시민들은 왕과 서로 협조하면서 둘 다 강해지는 거죠. 시민들은 세금이라는 명분으로 왕에게 돈을 지원해주고 그럼 왕은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관료 상비군을 경영을 하고 또 왕이 정책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상업활동을 지원해주고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절대안정은 16에서 18세기 그러니까는 1500년대에서 1700년대 유럽 여러 지역에서 왕권이 굉장히 강력해졌고 이걸 바탕으로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하는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십자군 전쟁 이후로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지방 분권적이었다면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로 왕권이 강해지고 제후와 기사들이 약해지면서 중앙 집권 국가가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당시에 절대왕정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이렇게 강력한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래서 왕권 신수설을 얘기하는 거지. 이것도 한자를 이해하시면 조금 되게 편한데 어, 왕의 권력을 신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쓰는데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왕의 권력은 신이 주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이론이 왕권 신수설이고 강력한 왕권을 뒷받치기 하기 위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은 거다라는 이론을 통해서 왕권 신수설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절대왕정 시기에 유럽의 왕들이 자신의 왕권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신으로부터 받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왕권이 강력한 왕권이 왕권다우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나의 명령을 정책적으로 실행해 줄 관료제 그다음에 나의 나라를 지켜줄 상비군. 관료제는 뭐 관료들이니까 아실 거고 상비군은 뭐예요? 상비군은 항상 준비된 군대. 그래서 상비군이에요. 근데 관료제든 상비군이든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들한테 일을 시켰으니까 뭘 줘야 돼? 월급을 줘야죠.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지원받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세금으로 지원받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료제, 상비군 둘 다 사람한테 시키는 거기 때문에 시킨 만큼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이걸 시민계층한테서 세금을 걷어서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상인 출신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상인들이 상업 발달하면서 자기들끼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동업조합, 길드 조직해서 영주한테 자치권 얻어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장사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민들은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세금의 명분으로 왕에게 돈을 줬을 때는 절대 그냥 주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가 이 세금이지만 우리가 돈을 줬을 땐 너네 왕도 우리한테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왕이 뭘 해주냐면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는 건데 중상주의 정책도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되게 쉬운 말이에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뭘? 상업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국가를 경영할 때 상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면 상업을 중요하게 여기면 상업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거고, 그럼 시민들이 혜택을 보겠죠.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이 중상주의 정책을 잘 끌고 가기 위해서 식민지를 더 하나라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에스파냐 보세요. 에스파냐 어땠어요? 에스파냐 플랜테이션 농업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냈잖아요. 그 잘 팔리는 뭐 뭐야 설탕 뭐 사탕수수죠. 사탕수수, 커피, 담배 이런 거 농사 지으면서 그 팔아 가지고 떼돈 벌고 금, 은 이런 거 채굴하고 이런 식으로 식민지를 가지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거죠. 사실 중상주의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상업을 중시하는 사상이라는 의미다. 보통은 국가가 나서서 자국의 무역, 경제를 발전시키려 하는 정책을 말한다.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 상품의 수출을 장려하는 형태로 주로 실시된다. 또한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한 도로 정비, 도량형 통일 같은 혹은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정책 등도 중상주의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중상주의는 상업을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 많이 벌자 이거예요.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건을 잘 팔아야겠죠. 즉 내가 돈을 쓰는 게 물건을 사는 거잖아. 내가 사는 물건, 돈을 쓰는 걸 적게 쓰고 물건을 덜 사고 그 다음에 많이 팔면 그럼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이걸 국가 단위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수입은 웬만하면 안 하고 수출을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웬만하면 안 사오고 다른 나라한테 내 물건을 많이 팔면 돈을 많이 벌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중상주의 정책이에요.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라는 거지. 수입을 억제하고 웬만하면 물건 다른 나라에서 안 사오고 우리나라 물건을 다른 데에 최대한 많이 팔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상주의 정책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중상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식민지를 개척함으로써 왕이 이걸 해줌으로써 시민들한테 세금으로 된 돈을 지원받는 대신 시민들을 도와준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사례들을 보면 에스파냐는 가장 먼저 신항로 개척을 시도했었던 나라죠. 그래서 이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아메리카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들여온 금, 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발전을 하는데 특히 군사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서 무적 함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무적 함대를 만들어서 유럽 해상권을 장악하기도 하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오스만 제국한테 이겨서 이제 사실은 오스만 제국한테 이겨서 무적 함대라는 별명이 붙은 거고 또 오스만 제국한테 이겼던 저 레판토 해전이 세계 4대 해전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 세계 4대 해전은 뭐냐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그거 기억나시나? 그 고대 그리스에서 페르시아 전쟁할 때 왜 하층 노병들이 이제 시민권을 그러니까 참정권을 요구할 수 있었던 그 해전 살라미스 해전 살라미스 해전이랑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레판토 해전이랑 나중에 우리가 배울 칼레 해전 뭐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좀 논쟁이 많은데 뭐 이 우리나라의 한산도 대첩을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뭐 그래요.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이렇게 대서양무역을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주도했었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금 나오죠. 무적함대가 이제 영국한테 패배하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 오스만 제국한테 이겨서 무적함대라는 별명이 붙은 건데 네, 바로 그 다음에 영국 해군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칼레 해전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지금 보시면 요게 요게 이제 에스파냐 스페인 국기고요. 요게 이제 영국 국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 사람이 절대 왕정의 상징 같은 인물이에요. 아이콘 같은 인물인데 프랑스의 루이 14세입니다. 태양왕이라는 별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보시면 일단 루이 14세 때는 귀족들이 점점점 권력이 약해지다가 결국 반란을 일으켜요. 그게 프롱드엔 아닌데 이 프롱드엔 아니라는 귀족들의 반란을 진압하고요. 그리고 영국과 해외 식민지 경쟁을 해서 거의 대부분 져요. 지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역시 절대 왕정의 왕답게 상비군을 육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봤던 그 중상주의 정책,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그 강력한 중상주의 정책을 콜베르라는 재무장관을 등용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콜베르예요. 그다음에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베르사유 궁전은 프랑스 파리에 있거든요. 근데 나도 안 가봤어. 나도 안 가봐서 꼭 가보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저런 데 되게 좋아하는데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프랑스 가려면은 비행기를 되게 오래 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 들면 그 오래 앉아 있기가 되게 어렵대요. 막 관절이 굳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여행을 한번 가야 되는데. 어쨌든 파리에 있는 이제 루이 14세가 만든 궁전이에요. 궁전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쁘다, 그죠? 너무 이쁘지 않아? 근데 사실은 제가 이쁜 사진을 고르고 고른 거예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어,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 PPT 표지에 봤었던 거, 이것도 너무 예쁘네. 하늘도 너무 예쁘다,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베르사유 궁전이고요. 여기가 이제 베르사유 정원이에요. 베르사유는 정원도 굉장히 유명해요. 아마 다음 올림픽이 파리 올림픽인 걸로 아는데 그때 아마 이제 베르사유 궁전 되게 많이 비춰줄 거예요. 그때 아마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한번 이렇게 천천히 보시고 규모가 상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까 봤었던 이것도 이제 베르사유 궁전 안에 있는 건물 안의 모습입니다. 아까 느꼈던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죠. 저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웬 여자가 앉아 있죠. 그 영국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고요. 이분이세요. 그리고 영국의 우리 국교회 기억나시죠? 영국 우리 종교 개혁할 때 헨리 8세가 자기가 이혼을 해야겠는데, 그죠? 교황이 여기에 반대하니까 교황이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원래 영국인들도 교황을 별로 안 좋아하고, 자기가 내는 성금이 자꾸 교황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교황에 대한 반감, 또 자기가 교황을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수장령을 내려서 앞으로 영국 교회는 교황을 따르지 않고 영국 왕을 따른다라고 하는 국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완전히 확립시킨 인물이 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통일령이라는 걸 내려서 영국 국교회를 완전히 확립시켜서 영국 교회는 교황을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영국 국교회를 확립시켜서 그러면 영국 국교회는 이제 다 교황이 아니라 왕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왕권이 강화되는 거겠어, 약화되는 거겠어? 교회가 다 왕을 따르니까 강화되는 거죠. 이렇게 왕권을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모직물, 그러니까 모직물은 뭐냐면 옷을 만드는 산업이에요. 이제 모로 된 직물을 통해서 옷을 만드는 상업을 모직물이라고 하는데 뭐 모직물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는 거죠. 국내 상공업을 육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어 우리 아까 에스파냐가 영국한테 졌다 그랬잖아요.
왜 이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 솔로로 지내거든요. 끝까지 결혼을 안 하고 돌아가시는데 모태솔로가 아니라 나름대로 예쁘지 않아요? 고백을 되게 많이 받아요. 고백을 되게 많이 받는데 뭐 이제 꼭 뭐 엘리자베스 1세를 여자로서 좋아해서도 있겠지만 영국이 워낙 강력한 나라니까 이제 정략적인 이유들도 있죠. 그래서 주변 나라의 왕이나 왕자들로부터 되게 결혼을 많이 이제 제안을 받아요. 청혼을 받는 거지.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아까 봤었던 에스파냐의 펠리페 1세였어요. 그래서 펠리페 1세가 엘리자베스 1세한테 사랑해요. 우리 결혼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고백을 받았는데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아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엘리자베스 1세의 답변이 저거예요. 무조건 격파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지. 말만 걸어봐 죽여버린다. 단호하게. 그죠? 화끈하게.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고백해주는 남자의 콧잔등을 깨버리는 턱주가리를 돌려버리는 그런 화끈한. 그래서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어, 해상무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파냐의 상업보다 영국의 상업이 더 발전하길 바라기 때문에 그럼 해상무역을 장악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에스파냐를 저렇게 깔고 뭉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북아메리카 지금의 미국 캐나다에 식민지를 건설하고요. 나중에 우리 2학기 때 배우겠지만 미국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을 하는 거고요. 캐나다는 지금도 자치를 하고 있지만 당연히 주권을 가지고 자치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영연방에 속하는 나라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이것도 중상주의 정책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해외 식민지들을 관리하고 해외 식민지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상업들, 무역 이익들을 모두 이 동인도 회사에서 관리하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캐나다 이 지역을 식민지로 차지하게 된다. 근데 동유럽은요 조금 달라요. 아까 우리 그 왜 저기 PPT 초반에 절대 왕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빨간 선 그었었죠. 그쪽에 동쪽 나라들은 조금 다르다 그랬잖아요. 거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들은요. 지금 우리가 계속 십자군 전쟁 이후로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고 시민이 발달하고 이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서유럽의 이야기예요. 프랑스나 영국, 에스파냐 이런 나라들의 이야기라고. 독일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상공업이나 도시 발달이 굉장히 미약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지도를 통해 보시면 좀 더 느껴지실 거예요. 지중해 무역으로부터도 좀 멀고 대서양 무역으로부터는 더 멀고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중세 같아요. 그냥 여전히 그냥 기사가 장원을 경영하면서 영주로 있고 그 아래서 농노를 지배하고 여전히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지. 그래서 아직도 그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여전히 귀족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왕권이 조금 미약한 그런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서유럽의 국가들을 보는 거예요. 프랑스나 에스파냐나 영국 이런 데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왕이 나서서 왕이 국민들을 설득해서 왕권을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계몽절대군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계몽이라는 말이 들어가냐면 계몽은 뭘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서 깨우치는 걸 계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서유럽은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하고 시민이 발달하면서 시민들이 왕을 도와서 왕이 자신들의 상업 활동을 협조하도록 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민과 왕권이 같이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동유럽은 지금 상업이 발달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왕권이 발달을 못 하는 거예요. 왕권이 발달하려면 왕한테 돈을 지원해줄 시민과 상업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억지로 국민들을 깨우치고 가르쳐서 억지로 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몽 절대군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거 저기 때 봤었죠. 신한국 예측 때 봤는데 유럽은 기존의 십자군 전쟁 이후에 지중해 무역 아니면 신한국 예측 이후에 대서양 무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역의 중심이야. 이 두 개가. 그나마도 대서양 무역으로 옮겨왔죠. 근데 동유럽이라고 하면 여기에요. 여기. 우리가 아까 그 PPT 초반에 봤었던 빨간 선이 여기 그어져 있다고. 그러면 여기 애들은 지중해 무역으로부터도 멀고 대서양 무역으로부터도 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뭔가 상업이 뒤처질 수밖에 없고 상업이 뒤처지니까 시민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영주와 농노들의 문화고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성장할 수가 없죠. 시민들이 지원을 해줘야 왕권이 성장을 하는 건데 시민들 자체가 발전을 못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왕권이 제대로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왕이 억지로 설득을 해서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지금 보시는 이 나라 어디겠어? 이 넓은 나라. 러시아죠, 러시아. 러시아 그다음에 나중에 나올 독일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러시아에서의 계몽 절대군주 대표적인 인물은 페트르 대제예요. 이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러시아에 있는 동상인데 뭐 하고 있어요? 배를 고치고 있죠. 왕이 배를 왜 고치죠? 그만큼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몸소 보여주는 건가?
그게 아니고 페트르 대제가 되게 특이한 사람인 게 본인이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서유럽 막 프랑스 이런 데로 유학을 가요. 가서 그냥 동네 청년인 척 속이면서 알바를 해요. 근데 무슨 알바를 하냐면 이런 알바 하는 거예요. 배 고치고 막 이런 알바를 해요. 왜 할까? 돈이 없어서 생활비 벌려고 했나? 한 나라의 왕인데 러시아가 약한 나라도 아니고 아닐 거 아니에요. 왜 하는 거냐면 그 나라의 산업 수준과 기술을 배우려고 본인이 직접 뛰는 거예요. 그래서 표트르 대제의 목적은 우리 러시아도 서유럽처럼 프랑스나 영국처럼 변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유럽처럼 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거고 그 나라의 산업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저렇게 가서 동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청년인 척 하면서 알바 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유럽을 직접 여행하면서 서유럽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래서 근대화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내정 개혁도 그러니까 정치를 개혁하는 거죠. 그다음에 군비도 확장하고 그다음에 조선 산업은 이렇게 배를 만드는 산업을 얘기해요. 조선 산업도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상비군을 역시 절대왕정답게 항상 준비된 군대 상비군을 키워서 스웨덴과 북방 전쟁을 벌여서 발트해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발트해가 어디냐면 여기가 발트해예요. 네, 여기가 발트해고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시베리아까지 러시아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삼게 되는데 뭔가 느낌이 혹시 오시나? 페테르라는 표현이 표트르랑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표트르의 도시라는 의미예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기도 합니다. 만들어서 그쪽으로 수도를 옮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얘기인데 프로이센이라고 나오죠. 지금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데 옛날엔 프러시아라고도 많이 불렀는데 어쨌든 프로이센은 뭐냐면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신성로마 제국 기억나시죠? 왜 그 프랑크 왕국이 카를로스 대제 죽고 나서 3분열 되잖아요. 베르댕 메르센 조약으로. 그래서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그중에 동프랑크의 왕 오토 1세 때 교황을 도우면서 황제 대관을 받죠. 그래서 신성로마 제국이 되잖아요. 근데 신성로마 제국은 굉장히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다 그랬죠. 뭐 다른 나라도 분열되어 있는 중세 때도 그랬지만 다른 나라가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중앙 집권화되어 갈 때도 프로이센은 중앙 집권화되지 아니 저희 신성로마 제국은 중앙 집권화되지 못하고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성로마 제국 전체가 그때 우리 지도로 봤었지만 이렇게 작은 나라들로 되게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신성로마 제국을 구성하는 작은 나라들 중에 하나가 프로이센이에요. 그리고 그 신성로마 제국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나라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강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죠. 이따 지도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이센에서 절대군주 역할을 했던 왕이 바로 프리드리 대왕입니다. 이 사람 얼굴에 낙서를 너무 한 느낌이 나네. 프리드리 대왕인데 오스트리아랑 전쟁을 벌여서 영토를 대폭 확장했는데 영토를 무조건 넓혔다 이거보다는 슐레지엔을 차지해요. 슐레지엔이 어디냐면 여기가 슐레지엔이에요. 여기가 이게 보이시나? 여기가 슐레지엔인데 이 슐레지엔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하 자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슐레지엔을 차지하면 그 지하 자원을 이용해서 산업을 엄청나게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슐레지엔을 차지해서 이제 이 프로이센의 산업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죠. 그래서 이 슐레지엔을 차지한 걸 바탕으로 여기서 지하 자원을 얻어서 산업도 개혁하고요. 여러 가지 사회 개혁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계몽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강하게 받는데 계몽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음 학기에 배울 건데 사람들을 더 깨우쳐서 새로운 지식을 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스스로 계몽군주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국가 제1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왕권을 키우려고 하는 건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힘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프로이센 전체가 강해짐으로써 우리 프로이센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오스트리아랑도 전쟁을 하는 거다. 오스트리아랑 전쟁을 해서 술레지엔 땅을 빼앗아야 거기 지하 자원을 이용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우리 프로이센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왕권을 키우려고 하는 건 내가 강해지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전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나는 국민들의 어떤 부름과 명령이면 언제 어디든 가서 어떠한 봉사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 제1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저 사람이 했던 얘기, 저 국가 제1의 심부름꾼이다. 저 얘기가 동유럽 계몽 절대군주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요제프 1세인데요. 요제프 2세. 요제프 2세인데 이 사람도 이제 서유럽화 되어가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농노제를 폐지하고요. 그다음에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요거 별려 얘기 아닌데 꼭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음, 언론 자유를 보장해서 이렇게 자신을 포함해서 영주들도 얼마든 비판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농노제를 폐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이제 사실
언론 자유가 보장되면 누가 욕 먹겠어요? 왕도 왕이지만 귀족들이 욕을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농노제를 폐지하면 역시 또 타격이 오는 건 그동안 농노를 부려먹고 있었던 귀족들이라고. 그러니까 귀족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귀족들의 반대가 엄청나게 거세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제프 2세 묘비명이 그거예요. 가장 위대한 시도를 했던 자, 여기 잠들다. 그러니까 위대한 시도를 했지만 다 잘 안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신성로마 제국의 당시 영토인데 여기가 이제 오스트리아고요. 요제프 2세가 여러 가지 어떤 시도를 했었던, 그다음에 여기가 프리드리 대왕이 통치했었던 프로이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성로마 제국 안에서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 중에서 오스트리아도 있고 프로이센도 있고 그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여기까지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